1850년 런던. 영국 해양사학회의 한 강연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전함은 조선의 거북선입니다. 순간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다의 제왕, 영국. 세계 최강 해군을 자부하며 수백 년간 전함의 발전을 이끌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영국보다 268년이나 앞서 철갑 전함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92년 극동의 조선에서는 이미 완벽한 장갑 전함이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HMS 워리어호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말입니다. 영국 해군 장교들과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배이기에 해양강국 영국의 학자가 이토록 극찬하는 것일까요? 그 배의 이름은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16세기는 대항해 시대의 절정기였습니다. 유럽은 범선을 중심으로 한 해양 패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호령했고 영국의 해군력은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또한 각자의 해상 루트를 개척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 유럽 강국들의 전함은 모두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거대한 돛을 단 목조선에 대포를 배치한 갤리온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측면에 포문을 뚫고 3층에서 4층까지 포갑판을 두어 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시의 전함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지구 반대편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전함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유럽의 그 어떤 전함과도 달랐습니다. 모양부터 구조, 전술까지 모든 것이 혁신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설계로 16세기 바다 위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조선 전기, 바다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왜구들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연안 지역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왜구들은 조선의 해안을 수없이 침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약탈에 그쳤지만 점차 그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수십 척의 배를 몰고 와서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납치해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선 수군은 주로 육군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연안 방어에 치중하는 소극적 전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592년 조선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은 15만 대군을 동원해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아가 명나라까지 침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일본군의 해상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수백 척의 전함과 수송선을 보유했고 조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조선의 기존 수군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미 평시에 조선 수군의 한계를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판옥선만으로는 왜군의 대규모 침입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개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상에서 출발한 혁명적 설계였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전체를 덮는 갑판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전함들이 개방형 갑판을 가지고 있던 반면 거북선은 온몸을 갑옷처럼 덮었습니다. 이 갑판에는 수많은 쇠못이 박혀 있어서 적군이 올라타려고 해도 발을 디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화력면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거북선은 선수, 선미, 좌현, 우현 사방에 포열을 뚫어 화포를 배치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적이 와도 즉시 응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선수에는 용머리를 설치해 그 입에서 연기와 함께 대포를 발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어력도 탁월했습니다. 갑판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적의 화살이나 조총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군이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거북선은 노를 젓는 방식과 돛을 이용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바람이 있을 때는 더욱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북선의 설계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갤리온선이나 갤리선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1592년 5월 7일,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바로 옥포해전에서였습니다. 이날 조선 수군은 왜군의 함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왜군은 50여 척의 대선단을 이루고 있었고 조선 수군은 24척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함대의 선두에 나타난 거북선을 본 왜군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모양의 배가 연기를 뿜으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선은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용머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방의 포열에서 화포가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왜군들은 이런 전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해전에서는 배와 배가 나란히 서서 측면 포격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은 적진 중앙으로 뛰어들어 사방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요새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군들은 거북선을 공격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갑판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화살을 쏴도 소용없었고 배에 올라타려고 해도 쇠못에 찔려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옥포해전에서 왜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50여 척 중 대부분이 격침되거나 납포되었고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거북선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합포해전, 적진포해전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7월 8일 한산도에서 벌어진 해전은 거북선의 진가를 세계에 알린 결정적 전투가 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왜군 함대는 73척의 대선단으로 조선 수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패배를 설욕하고 조선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미 완벽한 작전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객진 전법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선두에서 적진으로 돌격하며 왜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사이 좌우의 조선 함대는 학의 날개처럼 펼쳐져 왜군을 포위했습니다. 왜군들은 거북선의 맹렬한 공격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바다 위에서 불을 뿜으며 돌진해오는 거북선의 모습은 정말로 용이나 거북의 화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이날의 전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바다 위에 괴물이 나타났다. 그 배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결국 와키자카 함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73척 중 59척이 격침되고 나머지는 모두 도주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19명에 불과했습니다. 단 한 척의 거북선이 수십 척의 적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는 해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후 조선의 바다에서 왜군은 다시는 대규모 해전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북선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조선 수군과의 정면 대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북선의 활약상은 조선과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서구 상인들과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도 전해졌습니다. 16세기 말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들이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소식을 유럽에 전했고 그 과정에서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소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동방의 어떤 나라에서 거북 모양의 배를 만들어 적을 물리쳤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구체적인 정보들이 축적되면서 유럽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가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과 정기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었고 일본인들로부터 임진왜란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구조와 전술에 대한 정보는 유럽 해군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갑판을 완전히 덮어 방어력을 극대화한다는 발상은 당시 유럽의 전함 설계 철학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던 선교사들이 중국 기록을 통해 거북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유럽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영국에서 거북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850년대 런던의 해양사학회에서 한 연구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존 밀턴 박사라는 해양사 전문가가 세계 철갑함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학회에는 영국 해군의 고위 장성들과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증기선과 철갑함을 개발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해양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밀턴 박사는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의 장갑 전함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청중들은 당연히 영국을 떠올렸습니다. 1860년에 건조된 HMS 워리어호가 세계 최초의 철갑함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턴 박사의 입에서 나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터르시 프롬 코리아. 1592년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이미 장갑 전함을 만들어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리 영국보다 무려 268년이나 앞선 일입니다. 강연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청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밀턴 박사는 계속해서 거북선의 구조와 전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갑판 장갑, 전방위 화력, 충각, 전술 등 모든 것이 19세기 유럽 철갑함의 개념을 선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배가 단순한 실험작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십 차례의 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던 일본 수군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거북선의 설계 원리와 건조 방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밀턴 박사의 강연 이후 영국 해군 내부에서는 거북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성의 수석 설계관이었던 에드워드 리드 경은 거북선의 설계 도면을 분석한 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거북선의 설계는 현대적 관점에서 봐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특히 전방위 화력과 장갑 방어를 결합한 개념은 우리가 최근에야 도달한 설계 철학과 일치합니다. 영국 해군의 전설적인 제독 호레이시오 넬슨의 후배 격인 조지 발라드 제독은 더욱 구체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 제독과 비교할 만한 해군 지휘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그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라드 제독은 계속해서 이순신의 전술적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보여준 하객진 전술은 트라팔가 해전의 티자 전술보다도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전술에 완벽하게 통합시킨 것은 해전사의 걸작입니다. 영국 왕립해군대학에서는 거북선을 해군사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관생도들은 거북선의 설계 원리와 전술을 배우며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70년대에는 영국 해군박물관에 거북선 모형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북선 세계 최초의 장갑 전함. 1592년 건조. 유럽보다 268년 앞선 혁신.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거북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1875년 해군 관련 보고서를 받아보며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배를 만들 수 있었다니라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섬나라 영국,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조차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보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학자적 양심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혁신이었는지는 유럽 철갑함의 발전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유럽에서 철갑함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59년 프랑스의 글루아르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조선에 철판을 덧붙인 수준이었고 완전한 철갑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철갑 전함을 건조한 것은 1860년에 HMS 워리어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배는 철골 구조의 철갑을 두른 진정한 철갑함이었지만
거북선보다 무려 268년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설계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19세기 초기 유럽 철갑함들은 여전히 측면 포격을 주로 하는 전통적 전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거북선은 이미 16세기에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충각 전술면에서도 거북선이 앞서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적진 중앙으로 돌진하여 근접전을 벌이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근대 해군 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방어체계 측면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갑판을 완전히 덮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고 적군의 승선을 원천 차단한 것은 현대 전함의 설계 원리와 일치합니다. 화력 운용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거북선은 선수, 선미 좌우 사방에 화포를 배치해 어느 각도에서도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세기 전함의 화력 배치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기동력과 화력을 결합한 전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거북선은 빠른 기동으로 적진을 교란하고 동시에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제압했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의 기본 전술입니다. 이처럼 거북선은 단순히 철갑을 두른 배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해군 전술의 핵심 요소들을 16세기에 이미 완성한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들이 거북선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19세기에 와서야 깨달은 원리들을 조선에서는 이미 300년 전에 실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의 지혜와 창의력의 결정체였고 나라를 지키려는 불굴의 의지가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을 뿜으며 적진으로 돌진하는 거북선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용이나 거북의 화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모습 뒤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6세기의 기술로 20세기의 전함 개념을 구현해낸 것. 세계 해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영국 학회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기술력. 바다의 제왕이라 자부하던 영국 제독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 나라를 지키려는 한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불가능의 실현. 그것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북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창의적 사고와 혁신의 상징이며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상입니다. 세계 곳곳의 해양박물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들. 외국 학자들의 연구서에 기록된 거북선의 우수성.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임을 말해줍니다. 거북선은 조선의 바다에서만 존재한 배가 아닙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전설이며 인류 해양 문명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영국 학자들이 학회에서 논문으로 다루고 영국 제독들조차 고개 숙인 배. 바다의 제왕 영국이 인정한 조선의 걸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북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16세기 조선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조들이 바다에서 일으킨 기적을 우리는 21세기 모든 분야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북선의 정신, 그것은 바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한국인의 DNA입니다. 세계가 놀란 조선의 거북선처럼 오늘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거북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북선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